네, 안녕하세요. 우리 특강은 제가 여기 서서 해도 될 것 같는데요. 괜찮겠죠? 네. 오늘 준비해온 그 내용은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글로벌 시대 하면은 우리가 좀 미래 이야기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한 80년 전 옛날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80년 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세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보이세요? 예? 예, 3대죠. 갓쓴 할아버지에다가 중절 못 쓴 아버지, 그리고 신심 공부한다는 사각 못 쓴 아들, 그죠? 사실은 이게 삼형제예요. 놀라셨죠? 그래서 이 사진이 정말로 재미있는 사진이에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빨리빨리 변해왔으면은 삼형제가 한 시각에 한 장소에 모였는데 완전히 새 시대 복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 사진 보여드리는 이유가 딴 데 있어요. 저희 큰아버지, 이게 집안 사진이에요. 큰아버지 둘째 아버지, 그 제일 막내가 저희 아버지셨는데요. 저 두 분한테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은 두 집안은 굉장히 기울었어요. 굉장히 기울었어요. 이게 78, 9년 전 사진이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는 어떠세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저 갓 쓰고 앉아가지고 하고 말이죠, 헛기침 맞고 앉아있는 말입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상이 변하면은 상투 같은 거, 각 같은 거 가감하게 잘라버리고 말이죠, 없애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받아야만 그 새로운 시대에 양반이 되는 법이에요. 예. 이게 그 당시에 인재 양성 전략이었습니다. 자녀 교육 전략이었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세상 조금 달라졌죠. 이때는 부모님께서 자녀 대여섯, 일곱, 여덟 명 예사로 낳았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큰 딸은 공장 보내고 아들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말이죠, 대학에 보내면은 아들 한 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우뚝 섰어요. 그게 그 당시에 자녀 성공 전략이었고 인재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10년, 20년 지나니까는 세상이 또 달라졌어요. 이때는 부모님께서 자식을 기껏해야 한두 명, 그죠? 그러니까는 어떤 놈은 공장 보내고 어떤 놈은 대학 보낼 수가 없잖아요. 싹 다 대학 보내야 돼요. 아무리 자식이 못났어도 말입니다. 다 대학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너나 다 대학 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또 10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세상 달라졌네요. 2000년도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바리바리 다 싸들고 말이죠. 해외 조기유학 보내야만 크게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럴 형편이 안 되면은 그저 말이죠, 여러분 방학 동안만이라도 해외 언어 연수라도 보내야만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이제 2010년이 넘었는데 또다시 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60년대, 80년대 성공했던 그 전략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어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전략을 지금 써가지고 2011년대
그때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2000년도에 해외 조기유학 보내는 그 전략, 그거 틀렸다. 잘못됐다. 저는 그것을 2000년도에 책을 써서 거기다가 예측했어요. 10년 후에 조기유학 보낸 학부모 10명 중 5명 후회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책 어디 쬐끔하게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아침 텔레비전 프로그램 나갔었거든요. 이 말만큼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했습니다. 10년 후에 10명 중 5명 후회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0년이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요, 신문에 대문 쫙만하게 실렸어요. 조기유학 1세대 절반의 실패. 네. 여러분들 뭐 신문 다 믿지 않으시죠? 거기 끄떡이 쓰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거 준비해 왔어요. 이거는 미국의 명문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에 실린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예요.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한 우리 한국 학생들 10명 중 4, 5명이 중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예요. 역시 10명 중 5명 후회하고 있습니다. 10년 앞 내다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숫자까지 맞췄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미국서 2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냥 일반 교수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학생 성공센터를 운영했어요.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미국 명문대학 아주 성공적으로 다닐 수가 있고, 그건 단기 성공이고요. 졸업하고 나서 사회 나가서 어떻게 해야지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을 도와주는 성공센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알았던 거예요. 에이, 학교 성적이 우선 우리 한국 학생들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타작이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구할이 실패할 것이다. 저는 그때 다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유로 설명하고,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이 새로운 글로벌 시대라는 이 새로운 시대에 인재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사실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책을 한 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여러 권 썼거든요. 꽤 잘 나가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핵심만 말씀드릴 텐데, 일단 우리가 인재라는 개념을 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재. 저는 교육을 생각할 때 로켓 사운드라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전 비유를 들어요. 로켓 발사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째,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게 목표입니다. 목표 설정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추진력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3번째는 발사자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인데, 이것을 교육으로 비유하자면은 추진력은 교육열이에요. 교육열은 세계 최고급입니다. 그렇죠? 발사대, 그것은 교육 방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의 교육 방법은 20세기까지도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교육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는 바로 인재 개념이에요. 인재. 우리가 교육을 해야 하는 그 목표, 어떠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느냐, 그 목표. 그 목표는
지금 조금씩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리 교육열이 엄청나고 아무리 교육 방법이 잘 된 듯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엉뚱한 데 갑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방향을 좀 바꿔봅시다. 만약에 이대로 싹 올린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예. 바로 여기에 성공과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로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기 우리가 향하는 그 하늘이 우리가 알고 보니까는 하늘이 아니었어요. 진짜 하늘은 더 높은 곳에 있어요. 그 여기 구름 있잖아요. 구름. 여기 구름이 알고 보니까는 그냥 안개였어요. 네? 안개.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한 곳.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뭔가 더 높은 곳이, 뭔가 다른 곳입니다. 목표가 잘못 잡혀져 있으면은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불행과 좌절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제대로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 방법도 아니고 교육열도 아니고 오로지 목표 한 것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는요. 구체적으로. 자, 이 학생 인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영재죠. 그죠? 근데 한국에서는 영재 교육한 지 한 8, 9년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영재 교육을 140년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재를 그냥 영재 그러지 않아요. 세분화합니다. IQ로 따지자면은 IQ가 180 이상이면은 영재 앞에다가 형용사를 하나 붙여요. 심오한 영재라고 합니다. 160 이상이면은 극단적 영재, 145 이상 돼야지 천재급 영재라고 그러고요. 영재급이 두 가지가 더 있네요. 일반인들한테 천재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 아인슈타인 언급해요. 예, 아인슈타인 천재였습니다. IQ 160. 노벨 과학상 받았잖아요. 그죠? 노벨 물리학상. 근데 말이죠. 천재들만 받는 거 아니에요. 파인만이라는 사람은 겨우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노벨상 받았는데 IQ는 겨우 턱걸이에서 영재라고 그랬어요. IQ는 완전히 일반인 사람도 노벨 과학상 받습니다. 크릭이라는 사람. 다시 크릭은 말이죠. 같은 노벨 수상자지만은 한 등급이 높은 과학자예요. 제 눈에는. 20세기의 물리학 시대를 연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면은 21세기의 생물학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크릭입니다. 정반대도 있습니다. IQ는 세계 최고가 있어요. 마침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인데 세계 최고인데? 누군지 모르세요? 저 사람은 비공식적으로 세계 최고고요.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IQ 210. 사실 이 사람의 어릴 때 사진이 바로 저 사진이었어요. 우리 시대의 엄친아였습니다. 저는 제약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 사람도 과학자의 길을 걸었는데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전혀. 영재 교육에 터만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90년간 지속되어 오는 어마어마한 연구예요. 1920년도에
그때 영재 아들 수백 명, 아마 1200명인가 하여튼 뽑아가지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연구 책임자가 3명이 바뀌었습니다. 첫 2사람은 벌써 그 사람도 죽었으니까. 그래서 90년간 지금 지속하고 있는 연구인데, 어릴 때 영재가 어른이 돼서도 계속해서 영재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런 우수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것을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지적, 소위 IQ가 아니라 정의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의적 요소. 그것을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결국은 IQ라는 거 있잖아요. 190년, 그러니까 100년 넘은 구닥다리 개념이에요. IQ라는 거. 요즘 IQ 말고 또 뭐 있죠? EQ도 35년 넘은 구닥다리 개념이에요. 요즘 두뇌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IQ, EQ란 말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 대신 다중지능이라는 말 써요. 다중지능. 인간의 두뇌는 매우 다양한 지능과 능력을 관장하고 있다. 근데 왜 하필 IQ 하나만 갖고 따지고 말이죠. 또 그거 하나 잘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게 해가지고 그거 갖고 평가하고 그것만 갖고 구분해가지고 너는 영재고 너는 둔재고 너는 앞으로 희망이 있고 너는 싹이 노랗다 이렇게 구분 짓느냐. 그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이 IQ, EQ 뭐 이런 거 떠나서 많은 지금 이제 영재 교육을 오래 한 나라에서는요 잠재적 영재라는 말을 사용해요. 많은 아동들 머릿속에 영재성이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그 잠재되어 있는 영재성을 발견해주고 그것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 따라서 모든 학생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다. 그것부터 믿어야 돼요. 그거 믿지 않으면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하는 나머지 이야기들은 여기에 기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저거는 뭐 그냥 내가 믿는 말이 아니다 하면은 나머지 이야기들은 시간 낭비일 거예요. 어때요? 계속할까요? 저 이거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이것은 7년 전에 한국에서 영재교육 시작할 때 저는 이 말을 영재교육 정책 위반자들 그리고 최고 전문가들한테 이 말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영재교육을 40배 증가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소수만이 영재가 아니다. 훨씬 30배면은 300% 밀려라는 말 아니에요. 그죠? 3000%. 그죠? 예. 몇 배? 30배 밀려라. 그 말 했었어요. 그리고 전 말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작년에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몇 명하고 같이 만나서 이 영재센터를 하나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영재센터는 학교에서 성적이 1, 2등 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그렇지만은 뭔가 확실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 그죠? 그 아이들 지금 300명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요. 얘들은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거기다 목표를 두고 지금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10년 후, 20년 후에 정말로 한국의 먹거리를 만들 그런 큰 인재를 키우는 작업에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거기 지금 제가 초대 센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 이름 보시면 대충 뭐 안철수, 서랑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여러분 모두 또 여러분 자녀들 또 학생들 모두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자, 어떤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 가능성을 닦고 갈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실력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력이라는 것은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 가지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게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이제 세 가지 기본 실력입니다. 이 세 가지 실력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은 뭐 다 들어본 단어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미하고 뭔가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단어 그 자체는 뭐 다 아는 단어니까.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실력은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저분한테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전문성.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첨단 지식을 갖고 있다, 없다. 그죠? 우리가 뭔가 모를 때 전문가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전문성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이 글로벌 시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40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저는 한국을 67년도에 떠났거든요. 그때 우리 한국의 성공 전략은 산업화였어요. 그죠? 어디 가더라도 산업화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국제화로 변했어요. 94년도에는 제가 서울대학에서 학생들 좀 가르쳤었는데 그때는 세계화 그러더라고요. 저는 국제화 세계화 차이를 몰랐거든요. 그러더니 옆방에 계신 교수님께서 화끈하게 가르쳐 주시더군요. 세계화는 말이죠. 국제화를 세게 하면 된대요. 왜 드세요? 아세요 그 차이를?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왜냐면은 대통령 바뀌니까 또 달라지대요. 정보화, 지식 기반화, 글로벌, 글로컬 다 들어보신 단어들이죠. 요즘에는 뭐 또 약간 다른 단어가 나와요. 저거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저것을 딱 둘로 구분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학생이었던 시대는 구닥다리 시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의 특성들이 바로 글로벌화, 정보화, 국제화, 세계화인데요. 하나 더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다 지금 교육개혁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거. 여러분들 별로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네요. 시흥시에서 평생 학습과까지 만들 정도로 다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이것 때문에 모인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학생이었을 때는요,
그저 고3 때까지 졸하고 공부하면 한평생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넘쳐 흘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서는요, 아직까지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초중고 12년 내내 그냥 30cm 앞에 있는 책만 보고 살아요. 기껏해야 일주일 후에 오는 시험만 고민해요. 이렇게 12년 살아온 사람이 사회 나가자마자 장기적인 비전, 거시적인 안목, 그런 걸 갖고 있는 큰 인재가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사고 치네요. 무슨 사고인지 혹시 아세요? 시흥시에는 이런 사고 치는 사람 없는 모양이네요. 이거는 한국의 고3들이 수능시험 다음날 교과서 참고책에다 내다 버리는 사진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거기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배워야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이 정보 홍수 시대가 왔는데, 평생 교육 시대가 왔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은 고3 때 이미 학습과 평생 왼수됐어요. 여기서는 큰 인재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 정보 홍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인재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작년 11월 달에 한국에서 한 5천 명이 모이는 국제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자장을 맡았는데 내일의 직장에는 어제의 인재가 필요 없다. 이게 그 세션의 주제였어요. 근데 이걸 하다가 중간에 제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중간에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이 다 기업인들이거든요. 너무나 주제가 기업인들 중심으로 이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요, 저는 인재를 양성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어제 기회에는 내일의 인재가 가지 않는다. 물론 입장이 다르니까는 시각도 다르지만은 한 가지는 서로 동의했습니다. 어제의 인재가 있고 내일의 인재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따로 있다. 사실 이 발표를 했을 때는 신문에 쬐끔하게 났는데요. 지난달에 제가 삼성 사장단 가서 똑같은 말 했거든요. 그때 신문에 왕창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한국에는 삼성 파워가 크구나.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이 평생 교육을 해야 하는 그 시대는 관심사가 있어야 돼요. 관심 없는 분야의 공부, 억지로 고3 때까지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제 한평생 못해요. 네? 관심 없는 데는 즐거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없이 크싹 찡그리고 하는 그 공부는 고3 때까지 기껏. 저는 한국의 대학을 178곳 방문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한국 대학 방문한 사람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한국 대학생들은 자기의 관심사랑 전혀 관계없는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앉아 있어요. 공부가 되겠습니까? 지겹고 따분하고 정말로 절망인데, 그러니까 대학교 2년 4년 그냥 어영부영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쯤 되니까는 실력도 없어요. 운 좋게 취업된들 시키는 일 하려고 보니까는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이 짓을 어떻게 한평생 합니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평생교육시대, 정보홍수시대, 정보화시대, 평생교육시대, 이런 새로운 시대는요, 학습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관심사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관심사 발견해 줘야 돼요. 실력과 재능이 화살이라면 관심사는 표적입니다. 표적 없는 화살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재능이 관심사를 만날 때 비로소 인재가 탄생되는 법이에요. 저는 여기에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뭐 그것을 저 설명드리지 못하고요. 단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심사를 찾는 방법은 정말 틈날 때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거 하는 거, 해보는 거,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를 발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은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텔레비전에서 여기 왔다 갔다 그 틀 안에 박혀져 있어요. 마치 뼈가리가 닭장 안에 우리에 갇혀 있듯이 거기서 무슨 관심사를 발견하겠습니까? 발견하는 것은 그저 따분함, 지겨움 이런 것밖에 발견 못할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서는 말이죠, 뭐 사교육비하고 입시지옥 때문에 교육 혁신하고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 짚었어요. 왜냐면 사교육비 없는 나라, 입시지옥 없는 나라에서도 다 교육 혁신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세상이 달라져서 그래요. 이제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 뛰는 겁니다. 장기전 치르는 거예요. 이게 전문성입니다. 그냥 알고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것은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두 번째 실력은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창의성은 참 다행스럽게 많은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 다 밝혀져 있어요. 물론 이제 학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저렇게 정리하고 하지만은 저는 대충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합니다. 튼튼한 기초지식, 퍼지사고력, 호기심, 모험심, 긍정성, 뭐 이런 5가지예요. 조금 있다가 이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5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창의력이 발휘되지는 않아요. 걸림돌이 2가지가 있는데 이 걸림돌은 제거해줘야 됩니다. 2가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이 닫힌 마음이에요. 제거해줘야 돼요. 자, 저거 5개 집어넣고 저 2가지 빼버리면은 저 맨 위에 저 빈 공간이 생기죠? 그죠? 여기 빈 공간 생기잖아요, 여기요. 거기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 다 지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신 모양이네요. 아무도 답을 못하세요. 예? 뭐야? 자기 확신, 자신감?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이미 좀 포함되어 있네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자신감이 아닐까요? 긍정성에 벌써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그죠? 이게 문제네요. 저 빈 거 있으면은 아이가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대면은 마음이 불안하니까는 자꾸만 뭔가 시키죠. 그게 창의력 말살이에요. 저 빈 공간 그냥 내버려 둬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저 여유라는 것이 새로움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은 그 새로운 생각이 삐집고 들어올 수도 없고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그죠? 어떤 분은 저가 정말 하니까는 아이고 저거 뭐 일본에서 실패했다던 유토리 교육 아니냐 그래요. 여유 교육. 천만의 말씀. 일본에서는 그 여유라는 것을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근데 여유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인 동시 정신적 개념이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할 일이 꽉 많아도 여유만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돌아도 불안해가지고 전혀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정신적 여유. 예.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학자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해가지고 채용하는 이 글로벌 대기업들의 총수들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원들 좀 여유를 줘야지 천재, 창의성 발휘한다. 그죠? 또 즐거움에 적게 하라. 그래야지 전문성 발휘한다. 학자도 똑같은 말. 현장에서 똑같은 말. 너무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저게 창의적인 두뇌 모습인데,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한 우리 한국 학생들 두뇌를 제가 상상해 보니까는 완전히 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이 반타작이구나. 20년 후에는 구할이 실패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좀 생각해 봅시다. 한국 학생들은요, 정말로 아는 게 많아요. 기가 막히도록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상상해 보니까는 이 학생들이 앞으로 80년을 더 살 텐데, 80년 더 살면서 지가 아는 것을 한 번이라도 써먹을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미시간 공대 학습센터 소장할 때 이 티셔츠를 만들었거든요. 공대생들이 시험 볼 때 입고 들어오는 티셔츠예요.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험 볼 때 필요한 온갖 수식 공식 다 적혀져 있죠? 어떻게 적혀져 있어요? 어떻게? 거꾸로가 아니에요. 입고 내려다보면은 제대로 보여요. 그죠? 이거 만든 이유가 학생들아, 지금 정보화 시대다. 저런 거 마음대로 보라. 저런 거 달달달달 암기해가지고 시험 잘 봐가지고 잘 되는 세상 끝났다. 정보 지식 마음대로 보라. 안 그래요? 요즘 우리가 뭐 하나 외우는 거 있습니까? 다 집어넣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우리 전화번호도 다 외우고 다녔어요. 지금은 누가 외웁니까? 전화번호를. 그런 세상 됐잖아요. 요즘 필요한 시대, 요즘 세대가 시대하는 필요한 능력은 내가 문제를 풀 때 그때 어떤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가,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실력이다. 이 지식과 저 정보를 종합하고 융합하는 실력이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실력이다. 달라달라 암기해서 잘 되는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그 쬐끄만 아이들 머릿속에 꾸역꾸역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80년 더 살면서 앞으로 쏟아져 나올 그 새로운 정보와 지식,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줘야죠. 근데 우리는 함께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에이, 반타작이다. 퍼지 사고력 재밌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두 번째 요소인데요. 사고력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크게 수렴적 사고력이 있고 발산적 사고력이 있습니다. 수렴적이라는 것은 정답 있는 문제 풀 때 기가 막히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특히 사실선적 문제, 네 가지 답 중에서 하나로 압축해 나가는 거. 그래서 수렴화하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말이죠, 아주 질서정연한 깔끔한 논리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오히려 그것만 연습을 하면은 바로 창의력이 말살되기도 해요. 근데 한국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풀죠. 누가 계산해 보니까는 초중고 12년 동안 평균 100만 개 푼답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문제가 싹 다 정답이 있는 문제. 그죠? 근데 왜 그것이 창의력을 말살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사지선형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2, 4, 6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뭡니까? 에이, 한 번만 빼놓고 다 지금 잔머리 굴리고 계세요. 분명히 8은 아닐 것이다. 답이 뭐예요? 7, 8, 모두 다, 모두 다 그러시네. 아까 어떤 대통령 같이 모두 다 그러시네요. 아마 모두 다라고 말하신 분, 아마 이론, 논리가 이렇지 않는가 싶네요. 2, 4, 6은 점진적으로 더 커지는 숫자니까 6보다 더 큰 숫자는 답이라 볼 수 있음. 맞습니까?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의 한계가 보이잖아요. 자, 제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게요. 2, 4, 6은 점점 더 커지는 숫자니까 6보다 더 크면은 다 정답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은요, 이 세상에 6보다 더 큰 숫자가 몇 개가 존재합니까? 네, 무한대죠. 근데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미리 다 포기하시고 권위자가 제시한 4가지만 달랑 골라 드셨어요. 이 권위자가 주온 틀 밖을 나갈 엄두조차 생각하지 못하셨어요. 거꾸로 그 틀 바깥을 나갈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했어요. 하지만 창의력이라는 것은요, 틀 바깥을 나가는 거잖아요. 틀을 깨고 나가는 거잖아요. 누가 저 더 있는데 하면은, 야, 맞죠? 빨리 문제 풀어. 딴 생각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학생들은요, 이런 문제를 100만 개 풀면서 완전히 정답 도사가 됐잖아요. 정답 있는 문제는 세계 최강입니다. 하지만 정답 없는 문제는 힘들어해요. 정답도 또 하나밖에 있어야 안 돼요. 이거는 정답 신봉자가 되는 것이죠. 수능시험 문제에 정답이 2개만 나와도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큰 문제예요. 미국에서는 교육부가 2014년도부터 사지선다형 문제를 완전히 초중고에서 탈출시키려고 3,600억 원을 작년에 투자했어요. 아주 조용히 진행했었는데 비로소 오늘 조선일보에 이게 뉴스가 났더라고요. 거의 8년 후에. 반전이 뭡니까? 이거 9월달이었으니까는 몇 개월 만인가요? 8개월 만이네요.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3,600억 원을 투자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창의력에는 발산적 사고력과 동시에, 수렴적 사고력과 동시에 발산적 사고력이 요구되거든요.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생각이 나 바깥에 있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과 남의 생각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 크고 멋지고 다양한 생각으로 막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발산적 사고력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브레인스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브레인, 스톰, 폭풍. 내 안에 폭풍이다. 폭풍은요, 깔끔하고 질서정연하지가 않아요.
뒤죽박죽 엉망진창 무질서의 극치 아닙니까? 그래서 퍼지 양면성이 있다. 알쏭달쏭하다. 양쪽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테스트를 할게요. 여기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본인을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본인의 뭐 자녀를 생각해도 되고요. 한 명만 넘겨두시고 10가지 보시면서 A쪽이 있고 B쪽이 있어요. A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면은 왼손가락 하나 꼽으시고요.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오른손가락 하나 꼽으세요. 응? 준비됐습니까?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칙센트미할리 교수님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해볼 가치가 있어요. 칙센트미할리 교수님은 세계 최고의 그 창의력 전문가입니다. 네, 대가세요. 자, 1번 나갑니다.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흐른다. 아무데나 잘 잔다. 지금 한 명이 지금 B에 해당되거든요. 빨리 거기 손가락 꼽으세요. 2번. 똑똑하다, 순진하다. 장난치기를 좋아한다. 원칙적이다. 공상적이다. 현실적이다. 사교적이다. 아니면 내성적이다.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경쟁적이다. 협동적이다.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 보수적이다. 체제 거부형이다. 사회적이다. 자유를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낚아보셨어요? 야, 손 들어주세요. A쪽에 손가락을 6개 이상 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잠깐, 여기 문제가 심하네. 여러분들이 아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 연구는 통계적인 연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대되는데 손 드셔도 매우 창의적인 확률은 있으니까, 주변 사람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꼽으신 대로 손 들어봐도 됩니다. 이쪽에 왼손가락을 6개 이상 꼽으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15명도 안 된다. 좀 슬퍼지네요. 그러면 B쪽에 손가락을 6개 이상 꼽으신 분들 손 들어봐 주세요. 한 2배?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반반? 5대5요? 5대5. 뛰어나게 창의적인 사람들은요, A쪽에 손가락을 6개, 7, 8, 9개 꼽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동시에 B쪽에다가도 7, 8, 9개 꼽는데요. 반반이 아니라 양면성이 있다는 거. 퍼지하다, 알쏭달쏭하다예요. 뒤죽박죽이다. 바로 여기에 사실 창의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안 그래요? 어제 그런 사람이 오늘도 그래줘야지 내가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데 마음 놓고, 그죠? 한결같은 사람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뛰어나게 창의적인 사람은요, 어제는 저랬는데 오늘 보니까 딴판이에요. 내일은 어디로 튈지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왕따시켜버려요. 그리고 조직은 그런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해버립니다. 믿지 못하겠다. 불신, 위험하다 하면서. 그래서 조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직되고 고여버리고 썩어버려요. 좀 창의적인 삶이 있어줘야지 새로움을 추구할 수가 있는데 그저 내내 예스에 사는 사람만 남아있거든요.
창의력을 요구하지 말고 허락하라.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그들이 그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 환경, 그 문화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 사실 삼성 사장단이 이거 보고 충격받았다 그러더라고. 왜냐면은 창의력 없으면은 다 직원 탓이었는데 저는 바로 당신 탓이요 한 것이거든요. 예? 만약에 학교에 창의력이 부족하다면은 그거는 학교의 리더십이에요. 그 교실에서 창의력이 안 나온다면은 그건 선생님 탓이에요. 그 집안에 창의력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부모님 탓이에요. 허락하라.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학교 오셔가지고 교실을 지나가다가 저런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학생들이 서로 두고 저요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하면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겠습니까? 왜 학생들이 서로 손들고 저요 하고 있다고 생각될까요? 예? 평소 아무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일반적으로는 사실 제가 학생한테 물어보니까는 학생은 아주 날카롭게 말하던데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 모습은 선생님께서 이 사탕 누가 줄까 하더니 다 저요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정곡이었어요.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학생이 서로 먼저 답하겠다고 손들고 있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인류교육입니다. 인류라면은 저거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우리 학생들이 서로 선생님께 질문하려고 손들고 있구나. 그러면 인류교육이에요. 왜냐면은 창의력의 핵심 중에 하나가 호기심인데 호기심이 외부로 표출되는 방식이 질문입니다. 안 그런가요? 근데 아이들은요, 사람들은 창의력 다 타고났어요.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 보세요. 하루 종일 질문하지 않습니까? 호기심 천국이에요. 알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배우고 싶은 것이 그 동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다 타고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질문할 때 갑자기 얘 혹시 천재 아니야? 왜? 질문이 워낙 엉뚱하고 신선하니까 우리가 그때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딴소리 막 숙제야 임마. 질문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호기심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진도 나가야 되니까는 질문하면은 얼굴 색이 확 달라져 버려요. 진도 나가야 되는데 질문 받다가는 진도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은 호기심 다 자르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창의력 학원 보내요. 그 다음에 아이고 내 등골 흰다 그러고요. 허락해야죠. 질문할 수 있도록.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억누르고 말살시킨 거예요. 회복시켜줘야 돼요. 창의력 그거 뭔가 별난 거 아니에요. 허락하는 거예요. 창의력의 핵심 중에 하나가 모험심입니다. 모험이라는 것은요, 실수와 실패를 염두에 둔 행동입니다. 내가 100%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모험을 건다는 말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실수하면은 된통 호되게 야단칩니다. 아이는 실패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것만 추구합니다. 여기선 창의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야 할 이 글로벌 시대는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변화무쌍한 시대입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실수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실패했다고 어떤 학생들은 부쩍 주저앉아 버려요. 좌절해요. 포기하고 절망해요. 최근에 그런 현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못난 애들만이 아니잖아요. 한국의 최고라는 아이들도 실패했다고 그냥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무릅쓰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결국은 성공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실패, 무엇이 달라서 어떤 아이들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절망의 극치가 자살 아닙니까? 작년 한국 대학생들 230명이 자살했어요. 초중고 학생들 202명이 그냥 자살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왜 도전하느냐? 그 차이가 뭐냐? 봤더니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인생 대본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어떤 인생 대본. 부정적인 인생 대본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다시 도전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나는 싸기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나는 실패할 놈이라 그랬는데, 도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반대로 긍정적인 인생 대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하면 된다고 누가 믿어줬는데, 에? 하면 된다 그랬는데 내가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과연 인생 대본을 써주느냐? 사람은 한평생을 살면서 이런 중추적인 역할자를 5명 만난답니다. 유아기 때 1명, 사춘기 때 1명, 사회 진출 시기 때 1명, 그리고 성인이 돼서 2명. 여러분들은 주로 한 30명 정도 다 만나보셨을 거예요. 유아기 때는 누굴까요? 네, 주로. 네. 사춘기 때는 네, 주로 선생님이. 네. 네. 실수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우리 보호 아래 있을 때, 실패하더라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 때, 그때 실수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실수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이들을 온실화 만드는 겁니다. 온실화. 모든 조건이 딱 맞는 그 온실화. 그 안에서 아무리 화려한 꽃을 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꼬꾸라지고 말라 죽을 것인데, 우리는 아이들을, 학생들을 자생력을 갖춘 야생화를 키워줘야 돼요. 미국의 유학 온 우리 한국 학생들을 보니까, 특히 명문대 들어간 아이들 보니까 너무나 화려한 온실화였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네. 온실화는 아니에요. 야생화. 자생력 갖춘. 자생력이라는 것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상처 회복 능력을 갖춘 인재입니다. resilience라고 그러거든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자기의 장점과 강점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흔히 학교와 학부모님들은 학생과 자녀의
단점을 발견하고 그 단점을 보완해주고 메꿔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만약 잘 되는 것 같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의 장점을, 남편의 장점을 아무리 많이 말이죠, 많이 발견하고 매일매일 잔소리해가지고 고쳐준들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잖아요. 거기에는 미래가 있질 않아요. 자녀의 미래는, 학생들의 미래는 그들의 장점과 강점에서 비롯합니다. 그것을 발견해 줘야죠. 거기에 그들의 미래가 있거든요.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은, 좀 있네요. 제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먼저 지금 막 하셔야 될 거 하나 있는데, 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혹시 아세요? 장점 찾기 위해서? 모르세요? 자녀와 학생들의 장점 찾아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본인의 장점 찾는 거예요. 본인의 장점 모르는 사람들은요, 남의 장점 눈에 안 들어와요. 제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10개 적으세요, 10개. 5, 어떤 분은 하나 써놓고 한숨 쉬고 계시네요. 옆에 분 컨닝할 필요 전혀 없어요. 본인의 장점 쓰시면 되니까. 난 나한테 말이야. 10개 쓰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1분 더 드릴 테니까는 20개 찾으세요. 제법 많이 쓰셨네요. 좋으네요. 아이고, 근데, 아이고, 너무 힘드세요. 시간 다 됐는데요. 다 쓰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2분 더 드릴게요. 50개 드리죠, 50개. 잠깐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이 뭐냐면은 오늘 댁에 가시기 전에 50개 적으세요. 근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첫 20개 적는 것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20개 찾으시면은 나머지 30개는요, 그냥 줄줄 나와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쫙 힘드신 분들 좀 많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본인의 장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남이 나한테 나의 장점을 많이 말해준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다 잠재되어 있는 거죠. 잠재되어 있는 거. 시각만 바꾸면은요,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쉬운 게 50개 힘들지 않아요. 첫 20개가 힘들어요. 근데 50개 적고 나서 할 게 또 있는데, 오늘 배우자 만나기 전에 배우자 장점 50개 적어보세요.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접고 난 다음에 이빨 꽉 아물고 그걸 남편한테 아니면 부인한테 갖다 받쳐보세요. 예. 그러면은 저 장난하는데요. 오늘 밤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같이 자녀의 장점 50개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죠? 내일 세상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저 장담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저 확실히 그걸 알고 그거 해본 사람들 똑같은 말 나한테 다 해주는 거 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10명 중 1명도 그거 하지 않을 거고 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소수인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지만은 실천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그 차이입니다. 차이예요. 우리가 몸무게가 나가면은 온갖 다이어트 비법 다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진실은 간단하거든요. 좀 덜 먹고 운동하는 거. 그쵸? 굉장히 간단해요. 다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실천 못할 뿐이지. 행복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아요, 우리가. 실천 못할 뿐이지. 실천해보세요. 자, 이 한 개가 참 재미나는 이야기지만은 이제 시간이 좀 아쉬우니까 제가 그냥 좀 뭉뚱그려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의성의 핵심 중에 지식, 사고력,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지적 영역이라 그러고 나머지 호기심, 모험심, 긍정심 이런 것은요 심적 영역이잖아요. 그죠? 마음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이것이 바로 정의적 영역이에요. 창의성도 다 두뇌가 아니에요. 마음의 영역. 마음의 영역. 정의적 영역.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꿈이라고 합니다. 꿈. 호기심이 나한테로 향하고 그것이 미래에 있다면 그것이 꿈 아닙니까? 미래는 예측 불허하잖아요. 거기에 도전하는 것이 모험을 거는 것이고 모험이라는 것은 실패와 실수를 염두에 둔 행동이라 했어요. 실패에 무릅쓰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하고 도전하는 능력을 가지고 긍정심이라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창의력이 넘쳐 흐릅니다. 별나별 생각 다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창의력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말이죠. 한국서는 성적이 좀 우수하다 그러면은 제자라 의사 공무원 되고 싶어 한대요. 세상에. 저는 세계에 수없이 많은 나라 방문했는데요. 여러 나라 가서 살았기도 했는데 한국 아닌 어느 다른 나라의 청소년이 말입니다. 하루 고민을 하다가 말이죠. 갑자기 눈이 딱 뜨이면서 맞아 나의 꿈은 공무원 그랬을까요? 공무원이 그 청소년들이 꾸는 꿈이 아니거든요. 어른들이나 꾸는 꿈이지. 한국에는 어떤 청소년 주변에 어떤 어른이 공무원이라 의사라 이렇게 막 수식어로 말이죠. 그랬을 거예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예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의 꿈마저 주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주입된 꿈은 악몽이에요. 심각한 악몽입니다. 일반 의사들도 8명 중 1명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랍니다. 돈은 벌지만 자기 인생 살기 싫은 거예요. 물론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병과 싸우기 위해서 의사가 됐다면 그것보다 더 현명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큰 평수 살겠다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겠다고, 자기가 정말 마음이 없고 관심도 없는 그런 공부를 해? 그것도 한평생 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나도 미치겠는데. 주변에 어른이 악몽을 주입하는 이유는 있어요. 어른들은 물질적 빈곤 시대에 살아왔잖아요. 하고 싶은 거 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힘든 세상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정성이 최고예요. 하지만 요즘에는 학생들이 어디 굶어요? 예, 굶는 학생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일부러 굶어요. 살 빼려고. 이제는 물질적 빈곤 시대가 아니라 정신적 빈곤 시대가 왔어요. 같이 벗었지만은 완전히 다른 이유로 벗었잖아요. 정신적 빈곤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거 못할 때 죽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자살률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이것도 초중고에서도 세계 최고예요. 정신적 빈곤의 극치 절망의 극치가 자살인데 지금 자살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저는 이것을 통계로 보는 거 아니에요. 신문에서 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런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심리 상담해주고 있어요. 한국서. 전국에 110군데 센터, 거점 센터장이에요. 직접 만나보고 있어요. 이 문제 심각합니다. 저는 아까 보셨다시피 한국의 문제아부터 영재아 저 직접 다 보고 있어요.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정신적 빈곤 매우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178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앞으로 급증할 거예요. 꿈이 필요해요, 꿈. 얘들 꿈이 없거든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제자 소개할게요. 미국에서 20년 교수생활 하면서 많은 제자가 있지만은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제자예요. 이 학생은 고3 때 성적이 우수했어요. 의대 법대 다 갈 수 있었지만은 공대 들어왔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는 어릴 때 롤러코스터 만드는 것이 꿈이었답니다. 롤러코스터 만드는 걸 배우려고 공대 들어왔어요. 지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예, 공대 졸업할 때 성적 우수했습니다. 전액 장학금 받고 박사학위 갈 수 있었어요. 대기업 자기 입맛에 골라받고서 다 골라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저 학생은 중소기업 들어갔어요. 롤러코스터 만드는 중소기업 들어갔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8년 후에 저한테 사진하고 엽서 한 장 보내왔습니다. 자기가 디자인한 롤러코스터 앞에서 자기 딸을 안고 찍은 사진이에요. 엽서에는 딱 한마디, 교수님, 저 행복해요. 행복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우리 한국이 절실히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수로 우스우스 하는 거 아니라 정말 꿈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왜냐면은요, 저는 제 주변에 우수한 사람들 많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다 불행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살림을 꾸리고, 나라 살림을 꾸리고 갈 때 그들이 식구에게 베풀고 국민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최소한 행복은 아니에요. 지가 못 느끼고 자기한테 없는 행복을 어떻게 남에게 베풀겠습니까? 저 학생은 코리 키포트는 자기 딸하고 아내한테 행복을 베풀어 주고 있어요. 자기 부모 형제한테 행복을 베풀어 주고 있어요.
저게 진정한 문제입니다. 너무 머리로만 사는 것 같아요. 특히 학교는 머리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없어요. 가슴이 없는 학교는 인간이 다니는 학교는 아니에요. 머리, 몸, 가슴 다 함께 살아야지 진정으로 사는 거예요. 꿈을 지녀야죠. 꿈은요,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머리로 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품는 것이 꿈이에요. 근데 꿈이 있을 때만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악몽을 꾼다는 것은 남이 주입시켜준 꿈을 꿀 때는 자기의 미래에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가 없으면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잖아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막 나갑니다. 자기의 행동을 자제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꿈을 박탈당한 사람들한테 인성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 지금 인성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아이들, 젊은이들 꿈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뭐 하고 싶은가? 몰라요. 아니면은 누군가 말해준 거, 그거 그냥 억지로 하는 거. 인성 없어요. 인성이라는 거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는요, 실력이라고 봅니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요즘은 혼자 살아가지고 혼자 풀 수 있는 문제 없어요. 다양한 정보와 지식,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함께 팀워크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요즘 막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킹, 윈윈 전략, 팀워크, 소통, 커뮤니케이션, 융합. 혼자 일을 할 때는 이런 거 전혀 필요 없는 개념들이에요. 이제는 협력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너무나 잘못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경쟁이라는 거. 물론 당연히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지만은 경쟁력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죄송합니다. 방법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협력할 때만 윈윈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경쟁할 때는 기껏해야 윈, 루즈입니다. 흔히 루즈, 너도 지고 나도 지는, 모두가 다 지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론을 아는데 실천은 다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서로 망하는 법. 그래서 저는 인성은 실력이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실력이다. 그리고 이것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 시대에는 필수적인 실력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글로벌 시대에 인재가 갖춰야 하는 3가지 실력에 인성을 집어넣었어요. 인성이라는 것은 머리로 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랜 학습의 결과로 내 몸에 빼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랜 학습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실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인성도 실력인 거예요. 우리가 영어 실력, 수학 실력, 논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난히 많은 노력과 돈을 투자하듯이 똑같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은
갖추어지지 않는 것 역시 인성이라는 실력입니다. 갖추어야 해요. 갖추어야 해요. 1시간 반 들으시니까는 힘드시죠? 너무나 많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기억하기 좋으라고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금 전문성, 창의성, 인성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꿈과 희망이라는 것이 창의성의 핵심인 동시 인성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죠? 다 서로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전문성이라는 것은 땅같이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두루두루 고려할 수 있는 하늘같이 활짝 열린 사고력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은 남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천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사실 이 티셔츠도 천지인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어요. 보세요. 이 정보가 코앞에 있으면은 유리하죠. 그죠? 그러면 없는 사람은 불리하니까는 구도는 윈, 루즈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윈윈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의 입장을 고려하라. 남을 배려하고 베풀어라. 똑같은 정보를 뒤에도 담았어요. 뒤에 앉은 자기 친구한테도 베풀어라. 위민 티셔츠입니다. 천지인 티셔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또 본인도 천지인이 되셔가지고 성공과 행복을 본인만 누리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그런 천지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